본 영상은 2025년 임상심리사 2급 실기시험을 대비하여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를 출제빈도 순으로 정리하여 제작한 영상입니다. 본 영상 시리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2003년 임상심리사 시험이 처음 시작된 해로부터 2024년까지 약 20년간의 기출문제를 복원을 바탕으로 제작하였기에 복원된 문제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관식 문제여서 문제의 정답이 모호하거나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답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안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경우 가능한 모든 답안을 언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문항 옆의 숫자는 출제년도와 그 년도의 시험 회차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래 내담자의 말에 대하여 반영적 반응을 쓰라는 문제가 5번, 다음 페이지에서처럼 공감적 반응을 쓰라는 문제가 2번, 총 7번 출제되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지문의 내용은 같습니다. 보기에 내담자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반영적 반응을 쓰시오. 이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지난주에 여기서 남편이 일찍 오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일찍 들어왔어요. 남편이 그렇게 약속을 잘 지킬 줄은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담자의 반영적 반응. 남편분이 집에 일찍 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말로 약속대로 일찍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셨나 봐요. 반영을 할 때는 내담자의 말로 표현된 내용 자체보다는 그것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문에서 내담자는 남편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움을 느끼고 있으므로 상담자는 위와 같이 내담자의 감정을 반영해 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처럼 동일한 지문에 대해 공감적 반응을 쓰라고 하면 공감적 반응은 상담자, 남편분께서 지난번 상담에서 말한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어서 상담자인 저도 정말 놀랍고 기쁘네요. 굳이 반영적 반응과 공감적 반응을 구별하자면 반영적 반응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참신한 말로 부연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태도를 거울에 비추어 주듯이 보여줌으로써 내담자의 자기 이해와 수용을 돕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공감적 반응은 상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내담자의 감정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주관적 내면에 대해 민감하게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촉진적 상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다음 문제는 보기에 내담자의 말에 상담자로서 상담의 기술인 반영, 명료화, 직면, 해석을 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지난밤 저는 너무 황당한 꿈을 꾸었습니다. 제가 제대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군대에 있었고 새벽에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돼지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원래 동물을 죽이는 것을 싫어하지만 명령이니 어쩔 수도 없었고 돼지목을 몇 번이나 찔렀지만 죽지 않았어요. 마침내 죽어가던 돼지가 마지막으로 꿈틀거리며 도망가려 하자 저는 돼지목을 비틀어 칼을 돼지목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돼지가 얼굴을 돌리자 제 형이 아니겠어요. 너무 황당하고 두려워하다가 잠에서 깼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상담자.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 정말 많이 놀라셨나 보군요. 반영입니다. 상담자. 황당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감이 들었다는 의미인가요? 명료화입니다. 상담자. 평소 형을 미워했나요? 직면입니다. 칼로 찌른 것이 돼지가 아니라 형이라는 꿈에서 형에 대한 무의식적인 사고나 감정이 드러난 것 같군요. 해석입니다. 이 문제도 앞의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다만 내담자의 얘기가 형에서 아버지로 바뀐 내용입니다. 내담자. 저는 지난밤 너무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숲으로 사냥을 나섰는데요. 사냥감에 온통 주의를 기울이느라 깊숙한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바위 뒤편에서 커다란 물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순간 사슴인 줄 알고 방아쇠를 당겼지요. 어렴풋이 그 물체가 쓰러진 듯이 보였고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은 채 서서히 다가갔어요. 가까이 보니 그 물체는 사슴이 아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숨을 쉬지 않은 채 죽어 있더라고요. 이 꿈이 어제 본 사냥 관련 영화 탓인지 모르겠지만 잠에서 깬 후에도 등에서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상담자. 당신은 지난밤 꿈으로 인해 정말 많이 놀라셨나 보군요. 반영. 상담자.
황당하고 두려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죄책감이 들었다는 의미인가요? 명료와 상담자. 평소 아버지를 미워했나요? 직면. 상담자.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총을 오작동하게 한 것은 아닌가요? 해석. 이 페이지는 상담의 기술인 반영, 명료화, 직면, 해석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담 윤리에 관한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 약간씩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되어 여기에 함께 묶었습니다. 기본적 윤리 원칙이나 윤리 지침, 행동 지침 또는 전문가의 윤리 원칙 5가지 또는 6가지를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도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윤리 관련 책이나 학회 윤리 규정에 따라 다른 답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윤리 원칙으로는 키치너가 언급한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자율성, 선행, 무해성, 공정성, 충실성의 5가지입니다. 자율성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선행은 내담자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고 선의의 태도로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무해성은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 공정성은 모든 내담자는 평등하며 성별, 인종,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 충실성은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상담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 일반적인 윤리행동 지침으로는 첫째, 상담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가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해야 한다. 둘째, 상담자는 자신의 태도, 가치관 등이 상담관계 및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한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상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은 내담자에게 알려야 한다. 넷째, 상담자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다섯째, 상담자는 치료적 관계를 명백히 해칠 수 있는 다른 관계, 즉 금전적 관계, 성적 관계 등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전문가로서의 윤리 원칙은 첫째, 비밀 유지. 내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비밀 보장 원칙의 예외 상황 외에는 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노출하면 안 되고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 둘째, 유능성.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므로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강약점, 기술, 한계에 대해 자각해야 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수련으로 최신 기술을 습득하며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문적 한계.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과 자격 이상의 부적절한 조력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전문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조력을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넷째, 이중관계.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적 관계, 이중관계를 피해야 한다. 다섯째, 성적 관계. 상담자는 이전에 성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으면 안 되고 상담 관계 중에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 상담 관계 종결 이후 3년 동안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 그 밖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싶으시면 한국상담심리학회나 한국상담학회 윤리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는 MMPI에서 사고 및 구사 쌍척도가 상승할 때의 임상적 양상을 4개 또는 5개 쓰라는 문제입니다. 사고 쌍척도의 핵심 특성은 공격성과 충동적 행동의 외현적 표출입니다. 구체적인 임상적 양상은 첫째, 사회적 기준과 가치를 심하게 무시. 둘째, 양심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고 도덕성이 낮고 제멋대로의 윤리관. 셋째, 반사회적 행동. 알코올, 폭행, 부부 문제, 성적 문제, 다양한 일탈행동으로 권위적 인물과 마찰. 넷째, 충동적이고 충동에 만족지연을 못함. 다섯째, 자기도취적, 이기적, 제멋대로의 방종한 행동. 여섯째, 판단력이 떨어지고 행동의 결과를 고려하지 못한 행동.
행동을 통해서 배우지 못함. 일곱째,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자신의 실패나 단점을 합리화, 타인을 탓하고 비난. 여덟째, 강한 분노와 적대감을 품고 있으며 강한 정서적 폭발로 표출됨. 이 중에서 본인이 외우기 쉬운 5가지를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어빈얄롬의 집단 상담의 치료 요인을 4가지 또는 6가지 쓰라는 문제입니다. 얄롬이 언급한 11가지 치료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의 고취, 보편성, 정보 전달, 이타성, 1차 가족 집단의 교정적 재현, 사회기술의 발달, 모방 행동, 대인관계 학습, 집단 응집력, 정화, 실존적 요인들. 이 중에서 6가지를 암기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분석이론에서 나오는 방어기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어기제의 의미를 설명하고 방어기제의 유형을 4개 또는 5개 제시하고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방어기제의 의미는 합리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불안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자아를 보호하는 무의식적 심리적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즉, 불안이나 죄책감 같은 불쾌한 정서 상태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방어기제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사, 부인, 퇴행, 동일시, 합리화, 반동형성 대치, 승화, 억제, 억압, 전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개 또는 5개를 예시와 함께 외워 제시하면 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외우기 쉬운 방어기제는 합리화, 승화, 억압, 투사, 부인, 퇴행 등일 것입니다. 다음은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에서 치료자의 3가지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3년에는 2번이나 연이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째, 공감적 이해. 내담자의 말과 행동, 이면의 감정 등 내담자의 경험 세계를 내담자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어적 공감과 비언어적 공감이 있습니다. 둘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내담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면서 그의 감정이나 생각 또는 행동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진실성. 상담자가 최소한 상담 시간 동안에는 외부적 표현과 자신의 내부 경험을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내담자를 만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꾸준히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뢰로운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체계적 둔감화를 실시하는 3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하라는 문제입니다. 체계적 둔감화는 내담자로부터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불안 반응을 체계적으로 증대시키면서 동시에 불안과 대립되는 이완 반응을 야기시키는 방법입니다. 3단계 순서는 첫째, 근육 이완 훈련. 상담자와 함께 근육 긴장 이완 훈련을 한다. 둘째, 불안 위계 목록 작성. 불안을 야기시키는 상황들을 나열하고 위계 목록을 작성한다. 셋째, 둔감화 실시. 위계에 따라 낮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부터 상상하게 하며 역조건 형성을 통해 불안을 제지한다. 이때 다시 불안해지면 이완 훈련을 한 후 점차 강도를 높인다. 그리고 가장 심한 자극에 내담자가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면 상담을 종료합니다. 백의 인지적 오류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어 왔으며 2023년에도 2번 출제되었습니다. 인지적 오류와 그 예를 4가지에서 6가지까지 쓰라고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2023년 2번째 시험에서는 예시를 주고 이에 해당하는 인지적 오류를 쓰라고 다소 변형된 출제 양식이 등장하였습니다. 인지적 오류는 임의적 추론, 선택적 추상화, 과도한 일반화, 개인화, 흑백 논리 파국화 등이 우리에게 익숙한 오류들입니다. 이 중에 선택적 추상화와 과도한 일반화 등은 서로 혼동이 많이 되는 것이어서 예시와 함께 구별하여 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익숙하여 외우기 쉬운 인지적 오류 6가지 정도를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유형에 따라 다양한 정답에 있을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 소크라테스식 질문에 대한 문제로 유의사항을 6가지 쓰라는 유형과 특징을 3가지 쓰고 구체적인 예시를 2가지 쓰라는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 사용 시의 유의사항 6가지에 대한 첫 번째 답은 질문 과정에서의 유의할 점들입니다. 첫째,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질문을 하라. 둘째, 구체적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을 하라. 셋째, 내담자를 학습 과정에 참여하도록 이끄는 질문을 하라. 넷째,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준의 질문을 던져라. 다섯째, 정해진 결론으로 이끄는 질문은 피하라. 여섯째,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때때로 선다형의 질문을 사용할 수 있다. 유의사항에 대한 두 번째 답은 소크라테스식 질문법 전반에 대한 유의사항 측면입니다. 첫째, 내담자의 문제, 생각, 신념을 포착하여 최대한 명확히 하고 시작한다. 둘째, 내담자의 자발적인 표현이 가장 효과적이다. 치료자가 섣불리 답을 말해주지 말라. 셋째, 내담자가 좌절하지 않도록 이 작업이 매우 어려움을 안내한다. 넷째, 내담자가 취조를 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감 및 관심 있는 태도를 보인다. 다섯째, 내담자가 자동적 사고를 찾은 후에는 그 의미의 유용성에 대해 교육한다. 여섯째, 치료 과정에서 다룬 것과 앞으로 다룰 것에 대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진다. 소크라테스식 대화의 특징 3가지와 구체적인 예시 문제에 대한 가능한 답입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의 특징에 대해서도 출제 관점에 따라 다양한 답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의 3가지 핵심적 특징은 질문을 통한 신중한 탐색, 진솔하고 상세한 개인적 진술을 촉진, 그리고 비판적이고 교육적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을 통한 신중한 탐색을 돕습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에서 치료자는 진지하게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내담자와 대화에 참여합니다. 치료자는 자신의 해석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질문은 내담자가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 뒤에 숨겨진 신념, 가정 및 추론을 탐구하도록 촉진합니다. 그럼으로써 치료자는 내담자가 다른 관점을 고려하고 스스로 통찰력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진솔하고 상세한 개인적 진술을 촉진합니다. 소크라테스식 대화는 내담자의 개인적인 경험과 감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의 생각, 감정, 과거의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촉구합니다. 가정을 하는 대신 치료자는 내담자로부터 진솔하고 솔직한 반응을 구합니다. 이러한 개방성을 통해 내담자의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비판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입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합니다. 치료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신념, 편견 및 가정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결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치료자는 자기 성찰을 촉진합니다. 목표는 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각과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구체적 예시는 다음에 전형적인 질문 중 2가지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논리적 논박. 그와 같은 신념이 타당하다는 논리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경험적 논박. 그와 같은 신념이 타당하다는 현실적, 경험적 근거는 무엇인가? 실용적 기능적 논박. 그와 같은 신념이 당신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철학적 논박. 그와 같은 신념이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대안적 논박. 현 상황에서 좀 더 타당한 대안적 신념은 없는가? 다음 문제는 놀이의 치료적 가치를 3가지에서 5가지를 쓰라는 내용입니다. 놀이의 치료적 가치는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셰퍼가 언급한 치료 요인을 보면 제시된 자료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5가지를 들면 치료적 관계 형성에 유용하다. 감정 및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아동을 이해하고 진단하는 데 유용하다. 카타르시스, 즉 정화로 치유 효과가 있다. 자아 존중감을 높인다.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킨다. 이 5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복원된 문제가 여러 버전이 있기에 다소 혼선이 있어 한꺼번에 묻기는 하였습니다만 주요한 문제의 내용은 사례를 읽고 첫 번째 질문 유형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요소를 바탕으로 계략적 치료 방향을 재현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유형은 행동치료 중 행동수정 원리를 세 가지를 쓰라는 것이고, 세 번째 유형은 왕따 이외로 나타날 수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양상 세 가지를 쓰라는 유형입니다. 올해 14세 4개월의 중학교 3년생인 A군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거의 매일 학교 등교 시간이 되면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함. 어머니에 의해 개인연구소 경유하여 내원함. 학교에서는 애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째려본다고 따돌린다고 하며 가족 모두가 A군을 격려해줘도 학교 가는 것이 죽고 싶을 정도로 싫다고 귀가 후 불평을 함.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좋아하여 계속 해오고 있으며 골격이 크고 당당한 체구임. 하지만 중학교 진학 이후에 성적은 계속 최하위권이며 현재 담임 선생님이 일반 고교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다며 어머니를 불러 최근 실시한 집단지능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음. 어머니는 A군이 정말 고교에도 진학하지 못할 만큼 심각한 수준인지, 학교 적응 왕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앞으로 A군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음. 심리평가를 위해 내원하였을 때 A군은 무표정하였으며 다소 발음이 부정확하여 어눌한 말투여서 검사 중 응답을 재확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음. 문제들을 쉬이 포기하려 하고 짧은 답변으로 일관하였는데 다 귀찮다는 식의 태도는 후반부로 갈수록 다소 누그러지는 양상이었음. 첫 번째 유형에 대한 답은 학교에서 실시한 집단지능검사 결과와 내원 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고 A군과 부모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업 부진과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으므로 A군의 강점을 발견하여 발달시키고 길을 살려주는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발음 교정을 위해 언어 치료를 권장한다. 뒤처진 학업의 원인을 살펴보고 개발할 수 있도록 인지학습 치료를 권장한다. 왕따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 등교 거부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심리상담 치료 및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원인을 찾고 책략을 개발해 나간다. 두 번째 유형에 대한 답은 강화 원리.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강화물 제공. 행동 형성 원리. 새로운 행동 형성을 위해 여러 단계의 비교적 단순한 행동들로 나누어 이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학습시켜 나가는 과정. 소거 원리.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하기 위해 강화물 제거. 토큰 경제. 적합한 행동은 나중에 바람직한 대상물이나 특권으로 교환될 수 있는 토큰으로 강화. 체계적 둔감법. 두려움과 불안의 감소를 위해 내담자에게 이완 훈련을 하고 불안 위계 목록을 만든 후 낮은 불안을 느끼는 상황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불안을 제거. 세 번째 유형에 대한 답은 인지적. 피해망상적 사고, 자기패배적 사고, 자폐적 사고, 경직된 비현실적 사고, 환상이나 공상. 정서적. 분노, 우울, 불안, 외로움, 무기력감. 행동적. 회피적 행동, 상황의 부적절한 행동, 자기 표현 능력의 부족, 폭발적 행동. 다음 문제는 정신재활 모형에서 병리, 손상, 장애, 핸디캡의 의미와 개입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2015년에는 특이하게 병리에 대해서도 설명하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리는 정신병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뇌종양이나 감염 등의 원인 요소에 의한 중추신경계 이상이나 병적 소인을 말합니다. 인지, 주의 집중력, 자율신경 기능, 각성과 정보 전달 과정에서 결손을 유발합니다. 손상은 심리적, 생리적 혹은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이 상실되거나 어떤 이상이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입 방법은 약물치료, 정신치료가 있습니다. 장애는 정상이라고 생각되는 방식과 범위 내에서 역할 수행 능력이 제한되거나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입 방법은 직업 재활 상담, 기술훈련, 환경지원 등이 있습니다. 핸디캡은 어떤 개인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에 제한과 방해를 받는 불이익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입 방법은 제도 변화, 법 제정, 권위 공호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다 나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